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2교시 진행 전에 그 질문해 주셨던 것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정님의 이제 심리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분야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의료 분야에도 해당될 수가 있는데, 그냥 교육 분야로 한정을 한다면,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그 교육에 관해서 이제 학원업에 대해서 이제 뭐 교육청에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가 맞는 거고, 만약에 등록이 안 됐다면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물적이나 인적 시설이 없는, 그러니까 직원도 없고 임차를 한 뭐 부동산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인적 용역에 해당돼 가지고 이제 부가세 면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일반 과세자로 지금 하셔가지고 진행한다라고 보시는데 아마 이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부동산 임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부동산 임대를 하셨으면 이제 인적 영역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인적 물적 시설이 있는 인적 영역에 대해서 이제 과세 사업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과세자인데 간이 과세자 추가할 때도 일반 과세자로 본 일반 과세자일 때 간이 과세자로 추가를 한다는 게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지 아니면은 뭐 업종 추가를 아마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것 같은데 아마 이 기존의 이 일반 과세자의 업종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일반 과세자인데 새로운 사업자를 내실 때는 관이 과세자가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새로운 사업, 제가 만약에 일반 과세 사업자가 있고 다른 식당을 예를 들게요. 식당을 이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자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는 별도로 이제 간이가세자가 적용이 안 되실 거예요. 동일한 단독 대표라면. 예. 그리고 이제 부가세 납부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나요? 그러니까 부가세 납부액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은 거는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나요라는 많나요라는 질문인데 부가세 환급받는 경우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부가세법상 손실이 났을 때는 환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뭐 영세율 같이 이제 수출입 재화나 뭐 국외 제공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다르긴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한다라고 한다면 부가세 납부액이 환급, 그러니까 부가세법상 부가세 환급을 많이 받는 거는 결국 부가세법상 손실이 나는 사업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은가요? 요즘에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이제 폐업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좀 많으시고 이 국내 내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체감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추세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1년치 임대료를 26년 6월에 한꺼번에 받았으면 6월 수익으로 한꺼번에 신고해도 되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랑도 이제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격 증빙 수치와 매입세 공제 실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적격 증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이제 적격 증빙이라는 서류를 발급을 받아야지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에서부터 그리고 수치 그리고 불공제 항목까지 어떻게 이제 저희가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 네 가지 종류와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실무 그리고 가산세 주의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하겠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과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불공제 항목에 대해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적격 증빙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부가세법상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 네 가지 종류의 꼭 증빙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네 가지 종류의 증빙이 없다면 이제 이 매입세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부가세가 이제 내가 부가세법상 내 이익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납부할 세액도 증가를 할 수가 있고, 이것에 터잡아서 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세보험이 더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증빙은 받으셔야 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고의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래처에서 누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누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를 물더라도 이제 발급을 할 수 있는데 아예 발급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꼭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부가세를 조금 더 이제 절세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빙이 없는데 만약에 비용 처리를 한다면 소득세법상, 이거는 소득세법상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할 때 적격 증빙이 없다라면 이제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거래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은 네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그리고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꼭 적격 증빙을 받아주셔야 되시는데, 계산서는 아시다시피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직접적으로 공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공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쌀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받는 식당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쌀에 대해서 공급을 받을 때는 계산서를 받는데 계산서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하지만 이 면세되는 물품으로 이제 이거를 가공을 해서 제가 과세되는 용역, 그러니까 음식점업을 하면서 이 매출액으로 이제 신고를 하면은 이제 이게 이것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 공제라고 해가지고 부가세 공제는 직접적으로 안 되지만 의제매입세 공제라고 해서 너는 이제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해줄게 라고 해서 이제 부가세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가 어떤 업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이 계산서는 무조건 받아주시는 게 대표님한테 조금이라도 부가세를 아끼실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제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간이 영수증,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자그맣게 이렇게 간이 영수증을 해주시거나, 거래 명세서, 견적서, 입금증 같은 경우에는 적격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비용 처리를 한다라면 2%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매월 납부 시 임대인이 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간이가세자인다면은 이제 그 그러면은 이 임대료를 지급을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이 두 가지 내역에 대해서 첨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시면 그 내역에 대해서 이제 임차료라고 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꼭 확인해 보시는 부분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산서 부분이 있는데 이 뭐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전자적으로 다 자동으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계산서가 조금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종이 세금 계산서랑 그렇기 때문에 종이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임차료를 이제 뭐 임대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라든지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면 무조건 이거 세무대리한테 즉각적으로 이제 주셔가지고 반영해달라 해주시고 그리고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수도 요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도 요금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계산서 발행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뭐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증빙으로 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이제 비용 처리를 도와드릴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B2B 거래를 한다라고 가정할게요. B2B 거래를 할 때 이제
해당 거래처한테 돈을 받으면 이 돈에 대해서 해당 거래처가 바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미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사이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는 공급 시기입니다. 즉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작성 연월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급 시기에 따라서 이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돼야 됩니다. 보통의 이제 용역 제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받고 내가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물론 뭐 선물이냐 후불이냐 이거는 사실 계약상의 거래 당사자들끼리 정할 합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하지만 재화의 공급 같은 그러니까 물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인도가 될 때, 제품이 그 소비자에게 넘어갔을 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을 때 그때가 공급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용역을 제공할 때 제가 이 재화를 뭐 빌려 쓰게 뭐 리스 렌탈을 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아니면 제가 어떤 뭐 용역을 제공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세무 대리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용역 제공 완료일이 이제 공급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통 이 작성 연월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 필요적 기재 사항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필요적 기재 사항이 누락되면은 이 세금 계산서는 진정한 세금 계산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세금 계산서라고 봐서 부가가치세 상대방이 부가세 공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나 또한 가산세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네 가지 필요적 기재 사항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랑 뭐 사업자 등록번호가 될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낸 상황일 거란 말이죠.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업자 등록번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성명 또는 명칭. 그리고 공급받는 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이제 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실 때 이제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실지, 뭐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실지 고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이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신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주민등록번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업자 등록 전에 사업자 등록 전에 이제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은 제가 이제 예, 이 공급가액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뭐, 100만 원이나 110만 원이나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가세 포함이다, 별도라, 이런 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거래한 금액은 그냥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부가세 별도라는 명시적인 그런 문구가 없다면.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100만 원에 대해서 1.1을 나누시면 이 공급 가액이 나오시거든요. 이 공급 가액이 나오시고 그 가액에서 제가 총 받으신 금액을 빼면 부가가치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게 사실 이 작성 연월일이거든요. 이 작성 연월일이기 때문에 이 공급 시기에 따라서 이 작성 연월일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 시기를 조금 놓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급 시기를 놓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 환불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끊어줘야 하는데 작성일은 환불일로 하는 게 맞나요? 예, 환불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환입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환입일이라고 표현하는데 환입일에 이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세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조금 질문이 많네요. 홈택스에 신고 시 적격 증빙 받지 않은 부분만 따로 기재하는 항목이 있나요?
국세청이 2% 가산세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이제 증빙 그 적격 증빙 수치 명세서라고 해가지고 수치 명세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부가세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완전히 이제 딥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소득세에서 비용을 예를 들어서 100을 했다고 칠게요. 근데 적격 증빙을 받은 비용이 100에서 이제 뭐 60이 있고 적격 증빙 받지 않은 비용이 40이 있다면 이 40에 대해서는 그 거래마다 어떤 금액인지 그리고 이게 3만 원 초과하는지 이 적격 증빙을 왜 못 받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작성을 하고 기재를 하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그 이 4천만 원에 대해서는 2% 가산세가 소득세 신고 때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 신고할 때 가산세 항목을 보시면은 이제 증빙불비 가산세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다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종이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로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전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유리합니다. 유리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편안하고. 왜 그러냐면, 종이로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신다면은, 이제 직접 전달을 하시고, 우편으로 발송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5년간 보관 의무를 하셔야 되시고, 이제 매출 매입처별 합계표도 별도로 제출을 하셔야 되세요.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발급을 하고 전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보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발급 세액 공제 혜택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이라면 제가 미만이라면 원래는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데 만약에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 한 건당 200원씩 부가세가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 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계약 체결 후 대금받은 시점과 환급받는 시점이 분기가 다를 경우 각급 발급 계약 체결 후 환불이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계약 체결 후 대금 받은 시점에 대해서 그때 부가세 신고를 한번 하시고 이제 그 환불이 발생하셨다면 그 환불에 대해서 그 세금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급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되세요.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되세요. 예, 각 분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세금계산서를 중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누가 의무로 발급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 사업자가 이제 의무로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 통지가 또 와요. 이 국세청에서. 그 반기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대상자가 될 것 같으면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같은 경우에는 발급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미발급으로 사실 분류가 되긴 해요. 가산세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한 것 중 보고서 예정님 발급 신고하십니다. 본점과 지점이 예, 이 질의응답을 할게요. 이 본점과 지점 3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사업장이 4개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이게 뭐 주사업장 총괄납부인지 그런 거를 이제 총괄납부 대상자라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으신데
보통 본점과 지점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부가세 신고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점 중 한 곳을 이제 3월 중에 폐업을 하셨다면 4월 달에 이 지점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가 진행이 되셨어야 됐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지점 두 곳과 본점이 있잖아요. 이 세 개는 이제 6월 말까지 이제 영업을 하시고 7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안지훈님 질문은 끝났고 제품은 납기 완료, 용역은 일 완수 후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되나요? 예.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화랑 이제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만약에 돈을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해서 선 발급 계산서가 있고 후 발급 계산서가 있는데 보통 이제 돈을 받으셨을 때 사실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적법적인 발급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원칙의 예외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보통 많이 쓰시는 게 돈을 받으시고 용역 제공 완료 후에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후 세금계산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제일 많이 쓰긴 하세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거래처가 많으시고 이제 거래가 많으시면은 사실 공급 시기별로 원칙적으로 이제 세금계산서를 다 발급하시는 게 맞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이제 일일이 하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차라리 이제 다음 달에 올해가 지금 6월 달이잖아요. 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해서 이제 이 모든 거래에 대해서 이 거래를 합산해 가지고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 작성 연월일을 해당 달의 말일로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제일 많이 쓰긴 합니다. 이게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제 사실 이게 이 부분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만약에 발급 기한을 놓치면은 가산세가 조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예, 이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연 발급, 그러니까 발급 기한 경과 후에 발급을 하면은 지연 발급으로 해가지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이제 매입자도 가산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절반, 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2%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의무 발급 대상자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지만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미발급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무조건 이거를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해보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상에 그 이메일을 기재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메일을 기재하시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내가 어떤 거래처한테 돈을 줬는데 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이메일을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이메일을 기재를 하시고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발급됐을 때 알림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알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알림을 이제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신 동의를 하시면 이제 대표님 사업자로 이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알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는 이메일도 기재를 하고 바로바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무조건 그 발급 동의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음, 이거는 약간 세법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보통 그 사업이 점점 커지시다 보면은 이제 격리 직원을 두시고 이제 격리를 따로 이제 경영 관리를 따로 맡기는 직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업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지만 물론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이제 횡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격리에 이제 도덕적 해이에 따라서 이 횡령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횡령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금계산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계산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표자님이 아무리 이 사이즈가 커진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직접 챙기셔야 되세요. 이 부분은. 안 그러면은 횡령에 대한 이슈는 무조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시고 이 출금 중에 좀 금액이 큰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매입세 공제 실무입니다. 이 매입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적격 증빙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부가세를 절세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매입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사업용으로 꼭 지출을 해주셔야 되세요. 만약에 이제 사업용 지출이 아니라 가사 경비로 사용됐다면 이거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위해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를 이제 내가 내야 할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적격 증빙을 꼭 수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은 적격 증빙을 받는 것도 중요하신데 꼭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되세요. 이 사업 관련성이 있으셔야지 이제 부가세법상 공제가 되시고 그리고 불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이제 매입세 부가세 공제가 되시는데 이제 이 불공제 대상이 아닐 것에 대해서는 이제 세법상 이렇게 뭐 정하고 있거든요. 세법상 이렇게 뭐 소비성 지출을 억제한다거나 사업 무관 지출을 배제한다는 등의 이유로 해가지고 부가세를 공제를 안 해주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뒤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꼭 살펴보셔야 되세요. 보통 이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실 때 사업용 신용카드 그 사용 내역을 보시면 이 사업용 카드 소비 내역에 대해서 공제 불공제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 공제 불공제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1차적으로 분류를 한 거를 저희가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2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업 관련성 비용인지 이거를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카드 영수증을 받으셨는데 이 카드 영수증에 그 매출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간이가스자라고 하신다면은 사업 관련성이나 만약에 불공제 대상이 아닐지라도 이제 부가세에서 공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인 사업자냐, 일반 그 개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사실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표님 명의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사업용으로 사용하셨다면은 사업용 카드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대표님이 그 사업을 이제 영위하시면서 그 사업용 카드로 이제 보통 많이 쓰시는 거를 홈택스에 이제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는 사업용 카드, 그 외의 카드는 그냥 일반 카드인데 사실 이것도 넓게 보면은 사실 사업용 신용카드로도 분류가 되는데 그냥 딱 쉽게 생각하셔서 홈택스 등록한 카드는 이제 부가세에서 신고를 하실 때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업 관련성이 있고 공제 대상이라면. 그리고 이제 일반 등록 안 한 카드라고 할지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셨으면 이것도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홈택스 등록과 미등록의 차이가 뭐냐면 부가세 신고할 때 조금 더 편리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만약에 홈택스에 미등록한 카드를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반영하시려면 그 카드사마다 계속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카드 내역을 일일이 다 받아주셔야 되세요. 일일이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홈택스 그 카드 내역을 받으실 때 이제 카드 내역에 이제 사업용으로 꼭 받아주셔야 되시거든요. 그 근로자 연말정산용으로 받아주시면 안 되세요. 사업용으로 받으시면은 그 카드 사용 내역에 그 카드 사용이 된 그 소비된 곳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급가액, 부가세액, 매출액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엑셀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홈택스 등록 카드랑 미등록 카드랑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사실 이렇게 행정 절차가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를 많이 반영하긴 하세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제 부가세 많이 나오시면은 사업용으로 사용하셨던 카드에 대해서 이제 반영할 수는 있는 거죠. 보통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이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대표자 명의의 카드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4대 보험 등록이 된 직원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족 명의의 카드인 경우에도 그 사업용으로 사용이 되었다면은 부가세 공제가 될 수 있는 카드 내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컴퓨터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하고 제 배우자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한다면 그 배우자 카드에 대해서 이제 결제 내역을 증빙을 갖추면은 부가세 공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도 공제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이제 공급자가 꼭 일반 과세자이거나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 과세자여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등록 상태를 꼭 조회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그 공제 불공제를 나눌 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될 것.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면세업자 이런 KTX나 뭐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에서 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 홈택스 미등록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을 파일로 보관하고자 하는데요. 월별 또는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바로 이제 그 누계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엑셀 파일이든 뭐 PDF 파일이든 그를 보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카드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에 이제 월별이나 뭐 그거는 원하시는 기간별로 카드사에 문의를 해 주셔가지고 엑셀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보관하시는 데 좋습니다. 네. 항목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표님이 이 항목별이 뭐 계종가벽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거래처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그 거래 물품이랄까요? 그거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엑셀로 받으셔가지고 엑셀로 이제 뭐 펑션을 두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분 관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게 좀 더 효율적이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제 미등록 카드에 대한 영수증은 카드사에 문의를 해주셔서 엑셀로 받으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되시고 현금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꼭 이제 그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월별 뭐 누계액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엑셀로 정리해서 구분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게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소득 공제가 아니라 꼭 지출 증빙으로 받아주셔야 되세요. 이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스타벅스에서 이제 기프트 카드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가정할게요. 기프트 카드를 결제를 하실 때 이제 그 직원분이 이제 뭐 현금 영수증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예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은 휴대폰 번호 알려주세요. 바로 이렇게 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휴대폰 번호는 근로자용으로 받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가지고 그 받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근로자용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니 근로자용이 아니라 사업자용으로 끊어달라라고 하시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사업자 등록번호로 입력이 되어야지 이제 현금 영수증이 지출 증빙으로 분류가 돼서 이게 부가세 공제도 되시고 사업자의 비용으로도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로 아무리 많이 받으셔도 부가세에서 이게 지출증빙으로 구분이 안 되시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사업자 번호를 항상 사실 외우는 게 제일 좋으세요. 물론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외우시면서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 사업자 등록번호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이제 실수로 이제 소득공제용 휴대폰 번호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홈택스에서 그런 그 뭐랄까요 메뉴가 있는데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넣은 거를 이제 적용된 거를 지출증빙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공제를 대신에 이제 지출증빙으로 바꾸실 때 이게 내가 근로자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을 했다는 걸 증빙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게 어떤 계획적 과목으로 사용이 되었고, 어떤, 언제, 어떻게, 얼마의 금액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증빙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하나 조금 뭐랄까요. 조금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그냥 처음 받으실 때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 사업자 등록번호로 넣으신다. 이거를 꼭 생각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현금용 사업자 등록번호는 무조건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질문 받을게요. 매입세 공제는 부가세 공제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세도 공제가 되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제가 만약에 110만 원에 대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부가세 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되고 이 100만 원 금액 있잖아요. 100만 원에 대해서 경비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만약에 제가 이제 110만 원에 대해서 경비 처리가 안 되잖아요. 물론 부가세 공제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11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 소득세에서 경비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가세에서 공제가 된다는 말은 그 총 금액에서 부가세 부분만 이제 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 그 100만 원은 소득세에서 경비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약간 그 용어가 달라요. 부가세는 공제, 소득세에선 경비 처리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세법이 아닌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경비 처리라는 틀에서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공제가 되면은 이것도 경비 처리가 되는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근로자가 소득공제용 발급받으려면 이거는 그냥 발급받으려면 홈택스 등록 안 하셔도 자동으로 되실 거예요, 이거는. 그 각각 개인마다 이제 그게 있으셔가지고 아마 근데 그건 있을 거예요. 이 휴대폰 번호를 바꾸시면은 그 홈택스에서 마이 홈택스에서 휴대폰 번호를 바꾸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매입세 불공제 항목을 보겠습니다. 음, 주차료 카드 매출의 회사 내부 시스템과 홈택스 인식 시점 차이분을 부가세 신고 시 현금 매출에 포함해도 되는지. 이거는 이제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손익 귀속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 어, 그게 있습니다. 이 세법상으로는 이제 과세 성립 요건 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과세에 대한 성립 요건이 확정이 됐을 때 손익 귀속 시기로 본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이 현금 입출금 시기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주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손익 귀속 시기를 어떻게 할지는 사실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보기는 하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이 손익 귀속 시기는 이거를 한번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이 돼야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이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증빙이 있어도 공제받지 못하는 지출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이제 많이 받으시는 적격 증빙이 카드 영수증이기 때문에 이제 업무 추진비 이제 용어가 바뀌었는데 업무 추진비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이제 지출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영수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부가세 공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사경비 개인적 용도에 대해서 이것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보통 많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부가세 과세가 발생할지라도 이거는 무조건 개인적 용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 창출 무관, 뭐 면세 사업 관련 지출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적 용역, 그러니까 어떤 근로자를 채용을 함으로써 물론 부가세가 발생 안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부가세 불공제 항목을 실수로 공제받는 경우가 은근히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적용 많이 받는 게 접대비랑 이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이 세 부분입니다.
접대비, 비용음료, 소형 승용차, 가사경비이기 때문에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소비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까다롭게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추징이 들어온다면 이제 만약에 접대비에 해당하는 거를 부가세 공제 받으셨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가세가 공제가 불공제로 바뀌시면서 신고에 대한 가산세,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공제 대표 사례로 보시면은 이렇게 비용용 소형 승용차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승용차라고 하신다면은 거의 다 이 차량에 이제 해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이제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캠핑용 자동차랑 이렇게 이제 기준이 있는데 완전히 이제 만약에 택시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인 경우에도 이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업무용 승용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세무 사업을 예로 들게요. 세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반 승용차를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데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부가세 공제가 안 되고 소득세에서 경비 처리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하지만 이제 경차나 이제 9인승 이상의 이제 이런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비용음용 소형 승용차를 매입을 할 때는 이제 이 매입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가 안 되시고 주유비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대표님들 사업자 대표님들이 많이 이제 적용되시는 그 차량이 이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거든요. 이 8인승 이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불공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재화를 이제 매입을 할 때는 부가세가 공제가 되고 재화를 판매를 했을 때는 사실 부가세를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하거든요. 일반적인 이제 기준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을 구매를 할 때는 부가세 공제가 안 돼요. 부가세 공제가 안 되고 다만 이제 부가세 공제가 안 되고 이거는 부가세법상 공제가 됩니다. 그 불공제가 됩니다. 공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부가세를 어, 제가 부담한 만큼 절세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 승용차를 사업용이 아니라 이제 다른 개인한테 팔거나 이제 다른 사업자한테 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다른 사업자 판매를 하실 때 부가세는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로 이 자동차를 등록하시는 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세요. 내가 만약에 이 차량을 판매를 할 때 부가세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근로지원. 이 부분이 그리고 이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답변 드리자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신청되는 장애인의 근로지원인에 대한 식대 간식비는 업무 추진비에 해당하나요? 매일 공개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어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업무 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출하는 비용인데 이제 보통 이제 근로를 지원하시는 분, 이제 업무 파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로자와 이제 동일하게 이제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제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식비나 이런 간식비가 지출되는 거는 사실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어요. 업무 추진비로 그는 접대 그냥 업무 추진비로 통일할게요. 업무 추진비로 본다면 이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공제가 안 되고 소득세에서 경비 처리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복리후생비로 이제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개정 과목으로 분류가 된다면 이거는 부가세 공제가 되고 업무 추진 저기 소득세에서 경비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복리 추진비에 해당된다면 부가세에서 공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맞아요. 경비 처리는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이제 그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점점 이제 이 나라에서 소비성 이제 뭐랄까요 조세 회피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런 그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실 사업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라든지 전문직 대상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으면 아예 비용 처리를 인정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대 이상부터는. 그래서 이거는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소득세를 비용 처리를 도와준다. 이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이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것도 이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 처리는 되지만 이제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다. 이 틀이, 이 한도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공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이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비성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매입세 공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를 하거나 뭐 주류 결제 뭐 이런 경우나 거래처 명절 선물 구입비 그리고 뭐 거래처 경조사 화환 조화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 추진비에 해당해서 부가세가 불공제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하지만 이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에서 이거 둘 다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것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 질문에 답변했듯이 우리 회사 직원들의 회식비나 야근 식대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도 됩니다. 뭐 명절 선물 구입비 뭐 이런 워크샵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내역에 대해서 이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는 게 절세 효과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무제한적으로 사실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카드비를 어, 식비를 결제를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식비를 결제를 했다면 이 식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했다라고 이제 입증할 만한 서류, 뭐 회사 내부의 서류, 뭐 지출 결의서라든지 이런 거를 꼭 챙겨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게 접대비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1인 법인의 대표자가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한식뷔페에서 중식을 한 경우 해당 식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법인의 대표자가 다 이제 그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시면 고용이랑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 돼요. 고용이랑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는 의미는 결국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국민이랑 건강보험이 가입된다는 말은 근로소득을 받는 자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때 이 직원의 개념에 이 그러니까 회사의 근로자의 개념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할지 아니면 근로소득을 받는 자로 할지에 따라서 이게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실 근데 1인 법인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회사 법인 대표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법인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만약에 국세청에서 이제 관련 얘기가 나온다면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된 게 다 부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리스크 없이 진행을 하신다면은 이제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이제 혼자 식사를 하시면 사실 그것도 이제 개인적 지출이긴 하신데 이제 뭐 거래처 대표와 식사를 하신다라면 그는 업무 추진비로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질문은 지금 50분을 좀 지나가지고 10분 정도 쉬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다시 4시 1분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